이번 예산 심의의 특징적인 장면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일절의 증액이 없이 감액만 된 최초의 예산입니다. 여대 야소가 된다 그러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끌고 올라와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협상을 통해서 하여튼 끌고 들어와서 아니면 그냥 자동 표결하면 정부안이 그냥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야당으로서는 본인들의 어떤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협상의 동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려면. 근데 지금 같은 여소야대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자동으로 정부안을 올려놓는들 이쪽이 다수표고 이거를 이번에 그걸 보여준 거죠. 대신에 정부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 헌법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요구는 증액을 안 한다. 악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돈 중에 제일 많은 돈, 정부 예산이겠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나라 일을 할 때 쓰는 돈인데, 사실 지난해 말부터 예산안 통과와 계엄, 탄핵, 그리고 이번에 산불 나면서 추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좀 예산 관련한 얘기들이 복잡하게 진행이 됐는데,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부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만한 분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실 예산이라는 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특정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는 어디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 국회에서도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이거를 항상 검토하는 예산정책처, 그리고 현직에 계신 분들은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조희섭 전 예산정책처장님을 모시고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태평양에서 경제고문. 예, 경제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산정책처장 하셨던 그동안 그 프로필은 좀 어떻게 되세요? 프로필 국회에서 제가 94년에 국회에 들어가서요. 94년? 예. 3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예결위, 기재위나 이런 쪽에서 근무를 많이 했고요. 끝나기 전에 예결위 수석 전문을 거쳐서 예산정책처장을 끝으로 30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작년에 민간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더 오래 계셨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알겠습니다. 근데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 혹은 이렇게 쪽지 예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좀 사람들에게, 사실 국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활동들은 다 공개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는 좀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겠다는 것보다 일단 정부 예산이라는 게 규모가 일단 650조 굉장히 큰 규모인데다가 결국은 그런 큰 숫자에 관해서는 역시 좀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걸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가지는데, 이제 그게 보통 우리 심사대상에 되는 사업들 자체가 부처도 많겠지만 개별 사업들은 만여 개 내외 정도를 그 대상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규모도 큰데다가 방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눈에 보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가 좀 특별했던 경우는 저희 다 예산 심사 과정이라는 게 헌법에 다 정해져 있는 거긴 하지만, 헌법상에 이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라는 게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 예, 12월 2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 보통은 이번 예산 심의의 특징적인 장면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일절의 증액이 없이 감액만 된 최초의 예산입니다. 근데 그 얘기도 좀 뉴스로는 봤는데, 그 정부 예산안에 증액 없이 감액만 된 게 처음이다. 이게 어떤 맥락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약간 이제 헌법 조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잘 되실 텐데, 헌법 57조인데요. 헌법 57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답니다. 각 항이면은 항목별로도 다 증액할 수 없고, 새로운 항목을 만들 수도 없다. 만들 수도 없다. 비목을 만들 수도 없다. 그러니까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이제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건 결국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적어도 예산의 결정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야가 합의가 되면서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회에서 정부가 갔던 것들을 증액도 하고, 그런 거를 정부 측이 동의를 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고도의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의 협상물이 나온 것이 그 연도의 예산안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또 계엄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합의의 과정을 생략한 채 감액된 예산이 통과돼 버리는
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좀 시계열을 그때로 좀 돌려보면은 예. 일단은 지금 현 정부와 그 국회에서 야당이 지금 다수당이 되어 야당이 있는 다수당인 상황이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다수당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도 굉장히 안 좋고 예. 그러니까 협의가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안 어려운 좋은 상황이었죠.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갈등은 그 특활비 관련해 가지고 예. 뭐 검찰이나 감사원 이런 맞습니다. 쪽에 특활비를 다 뭐 깎는다 예. 뭐 그런 싸움하다가 예산안으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 좀 예. 어떤 일들이 좀 근데 있었어요? 이제 결국은 그때도 뭐 여러 가지 또 쟁점이 있었지만 검찰, 경찰, 뭐 감사원 특활비 문제가 하나의 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화폐라고 하는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 그 예. 발행하는 것들을 뭐 정부가 그 동안에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해왔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강력히 요구했는데 예. 그거를 사실 이제 정부 안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걸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정부에서는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기관들의 그 감사원, 검찰, 뭐 경찰의 특활비를 깎는 것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예비비의 절반을 깎는 식으로 해서 일단 수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비비가 대충 규모가 어느 정도? 외두비가 요번 같은 경우 뭐한 4조 8천 뭐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예비비가 결국은 한 법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는데 일반 예비비가 있고 목적 예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 예비비가 재해대책과 관련된 재해대책. 예. 그게 가장 유명한 게 재해대책인데 예산 총칙에 이제 특정한 목적을 부여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재해대책 예비비인데 공교롭게 지금 연초에 산불이 아주 크게 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걸 써야 될 상황이 됐는데 써야 할 재원의 절반 정도가 지금 깎여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순적으로 볼 때는 이제 지금 자꾸 추경 얘기가 정부 쪽에서 나오게 되는 거는 예비비가 기존 소유의 지금 절반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부수적으로 뭐 의결하면서 목적 예비비를 쓰는 쪽에 이거 지방재정 교부하는 쪽으로 뭐 또 일부를 또 할애를 해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예비비가 지금 쪼들리고 있는 상황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산불에 관한 사후 이런 지원이나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특활비 같은 걸 깎는 거는 야당이 약간 정부 쪽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좀 깎아놨었고 그리고서 요구했던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상징성이 좀 있는 지역 화폐 쪽에 예산을 넣고 싶은데 국회는 그런 걸 늘 권한이 없으니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양쪽이 그거를 대립을 하다가 갑자기 계엄이 나버리는 바람에 예산안을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그렇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예비비도 이게 깎아놓은 것도 정부를 좀 압박하기 위한 용도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냥 상상해보는 건데 이게 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 그러면은 뭐 정부에서도 오케이 뭐 지역화폐 관련한 예산 좀 편성하시죠 하면서 예비비 좀 살려주시오. 그리고서 통과될 수도 있었을 건데. 그게 보통의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본회의 자동부의가 된 이후에 협상 과정을 통해서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을 증액을 하고 뭐 일부 감액 부분을 조정을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여태까지의 어떻게 보면 예산 심사와 결정의 모습이었다고 봐야 돼요. 그 자동부의라는 게 뭐예요? 자동부의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심사 기한을 헌법이 정해놨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그게 12월 2일인데요. 불행하게도 그 기한을 지켰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나 연말까지도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 과정들이 너무 적혀있기 때문에 2015년에 그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15년에 11월 30일까지 예결위나 심사,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부수법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부수법안의 대표가 세법인데요. 세법 우리 얘기하는 세법들이 있는데 그 11월 30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로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자동으로 부의가 됩니다. 12월 2일까지. 그래서 12월 2일까지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11월 30일, 그러니까 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폐기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 보고를 하게 해서 본회의에서 12월 2일에 통과시키는 게 법적인 절차인데 그 11월 30일까지 안 되면 본회의로 자동적으로 부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든 안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부안이 그냥 정부 원안이 올라가는 겁니다. 정부 원안이? 그러면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얘기는 뭐 지역 화폐 내용들은 다 빠져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뭐 특활비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감액을 야당에서 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본회의에서 감액한 걸 의결한 거죠. 근데 그거는 그러면 감액한 거 반영돼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죠. 본회의에서 깎은 거죠.
본회의에서 깎았다고요? 예. 어. 자동무기가 됐으니까. 예. 12월 어차피 12월 1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동무기가 된서 본회의에서 삭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밀고 당기는 과정 11월 말에 이미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예결위도 전체 회의는 끝나고 소위 심사 과정에 있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뭐 내용적으로 왔다 갔다 했고 일부 뭐 언론 통해서 그런 대립 상황들이 보도가 되어 왔었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12월 1일 뭐 조금 지나더라도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해결이 되는데 그때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개헌 사태가 벌어지면서 무결해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회의로 올라가더라도 예. 거기서 뭔가 좀 협상 보통은 깎고 증액하고 뺏고 넣고 하는 과정들은 계속 겪어왔거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처음. 그러니까 올리는 거는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예. 의결하는 데까지 또 이제 그렇습니다. 협상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수정 동의를 통해서 이제 다 수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직접 의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개헌 때문에 이제 생략이 돼버리는. 근데 사실 지금 요즘 같은 정치 환경을 보면은 예. 그러니까 여야의 협의라는 게 과연 뭐 지금 분위기만 봤을 때는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네. 그러면 다수당이 그냥 예산안을 통과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회의에 올라갔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 지금은 사실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은 하지만 예. 예를 들어서 뭐 내년 됐는데 또 사이가 안 좋아졌어. 아이고 물론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여야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럴 때는 이 시스템이 여소야대에서는 작동 안 하는 시스템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이게. 여대 야소가 된다 그러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끌고 올라가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협상을 통해서 하여튼 끌고 들어와서 아니면 그냥 자동 표결 하면 정부안이 그냥 돼버리는 거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야당으로서는 본인들의 어떤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동기가 생기는 거죠. 협상의 동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 거. 근데 지금 같은 여소야대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당이 자동으로 정부안을 올려놓는들 이쪽이 다수표고 이거를 이번에 그걸 보여준 거죠. 표로 딱 봐서 깨버리니까 정부안 하나도 안 대신에 정부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 헌법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이번엔 증액을 안 한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니까 정부의 증액 안 바라고 그냥 빨리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냥 감액된 상태로 감액만 딱 잘라버리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뭐 제가 보기엔 뭐 개인적으로는 특활비가 없다 그래서 안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의 그 예산을 써왔던 뭐 이런 거를 볼 때 그런 관행이나 제도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특활비가 전혀 없다라고 그런다면 뭐 수사 활동이나 이런 거에 사실 좀 차질이 생기는 거는 맞죠. 그러면은 이게 추경은 기한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추경은 자동부의 제도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부의 제도 관련된 게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개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제가 예결수를 했던 때가 이제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아마 가장 추경을 많이 했던 수석 정부위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20년부터 22년 동안 예결수를 했었는데 뭐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20년에는 추경을 4번을 했었고요. 21년, 22년은 각각 2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번 했던 애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2번 했던 것들은 왕왕 있었는데 뭐 그럼 추경을 8번 해보신 거예요? 예. 그 중에 이제 그걸 다 하진 않고 앞에 부분에서 제가 6번을 했던 것 같습니다. 6번. 그래서 이제 6번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추경이라는 게 뭐 IMF 때 뭐 한 2번 1년에 IMF 때 2번 아니면 이제 예전에 재해대책이 좀 재해가 좀 크게 났을 때 뭐 그럴 때 아주 2번 정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일상화된 건 아니거든요. 국가재정법상의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추경이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경험이고 그때는 자동부의가 없기 때문에 어찌 됐든 해결이 날 때까지 정부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치열하게 많이 논의도 있었고 여담이지만 이제 뭐 여담 많이 해주시죠. 여담 좀 얘기하면 이제 골방에 가서 뭐 예산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밀실 예산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뭐 밀실 예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밀실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밀실에서도 협의를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끝나고 나면 전체 회의까지 다 끝나고 소위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해결이 잘 안 나거든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골방이라고 봅니다. 골방에 모여서 간사, 여야 간사, 그다음 정부 측 차관이 됐든 국장이 됐든 그다음 뭐 우리 얘기를 해서 그 어떤 그럼 골방 참석자십니까? 골방 참석 민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예산을 쫙 제기됐던 사업들을 한번 쫙 일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뭐 그 당시에
정치적 사항도 그렇지만 어떤 의원이 간사를 맡았느냐, 어떤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느냐에 따라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뭐 그러니까 솔직히 뭐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민원까지 생각하진 않을게요. 이거는 뭐 비리의 영역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뭐 예산을 넣어달라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뭐 지역구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꽤 들어올 수도 있을 것 이게 같아요. 근데 결국은 아까 그 증액의 문제는 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헌법상의 저런 거 결국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감액 예산부터 먼저 쫙 합니다. 왜냐하면 감액은 정부 측의 동의 없어도 심사의 순서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에서도 심사를 먼저 하고 예. 증액은 결국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별을 하긴 하지만 증액은 정부 측이 이 사업을 판단을 해서 동의가 돼야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 예. 구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위 심사도 그렇고 뭐 다시 소소위 심사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쭉 소위에 관련된 삭감하는 것부터 쭉 먼저 일별하고 그 다음은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딜을 하는 거죠. 삭감된 규모는 뭐 여러 번 과정을 거치지만 정부하고 정해지니까 예. 국회가 정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과 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느 규모로 순삭감을 갖고 갈 거냐 순중을 갖고 갈 거냐를 놓고서 마지막에 이제 타협의 과정을 거치는 건데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돼서 되면은 해결이 되는 거죠. 의사결정이 이루. 근데 이거 좀 약간 감정적인 단어긴 한데 네. 가서 보시면은 막 되게 지저분해요. 구질구질하게 막 뭐 이런 것도 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실무자가 껴서 같이 하는 것들은 국회 실무자가 껴서 하는 거는 삭감의 과정까지인 거고 예, 예. 대신에 이제 정부 쪽이 동의를 할 때는 결국 증액 사업들도 쫙 리스트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증액 사업 리스트는 어떻게 되느냐 예산시 각 과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다 저기를 하는 거죠. 검토를 해서 된다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동그라미 X부터 정해지고 동그라미 NG 세모가 됐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규모는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는 못 넣어주는 상황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규모 조정을 하고 그래서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삭감을 쫙 해서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삭감 규모를 감안해서 나머지 그래서 퍼즐처럼 해서 갖다 맞춰서 끼고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사업 꼭지도 그렇지만 금액도 정부가 동의가 되면 그래서 딱 해서 두 개를 맞추게 되면 끝나는 그럼 과정이죠. 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무슨 밀실 예산이니 골방 예산이니 뭐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도 네. 그게 그 과정을 통해서 좀 이게 서로 간의 협의점을 찾아내서 만들어진 안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으로 뭐 하다 안 돼서 그냥 자동 부의돼 가지고 그냥 정부는 뭐 증액 못 해주겠다라고 버티고 있고 야당에서는 뭐 몰라 그럼 난 감액으로 그냥 통과시킬 거야. 그래갖고 극한 대결을 해버리는 상황이 훨씬 더 최악이라는. 예, 저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자동부의제도는 조금 손을 봐야 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찌 됐든 간에 자동부의제도가 없었던 과정에서는 위원회에서 그 심사 기간이 지나가더라도 그 심사 체계가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뭐 의원 소수의 의원이 붙더라도 그 과정들이 어떻게든 스크린이 됐다는 거죠. 위원회 차원에서. 근데 지금은 본회의 자동 부의만 돼 있고 자동 부의가 되더라도 심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심사가 미결됐을 때는 제도적으로 정해놔야 되는 거죠. 누가 할 건지. 아. 뭐 여야 간사가 하는 건지 정책이 뭐 의장이나 부의장이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본회의에 부의돼서 안건으로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들의 몫이라고 보지만 뭐 그게 원내대표들의 성향이나 어떤 거에 따라서 예산을 좀 잘 알고 관심이 깊다면 뭐 그걸 깊숙이 개입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원내대표가 예산 말고도 엄청나게 법안이고 그때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나 어떤 그 상황에 따라 너무 유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측 가능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 본회의 자동 부의를 뭐 하겠다, 그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예. 그런 것들을 자동 부의 이후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수정한 작업을 한다.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야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느 기한까지 뭐 이런 식의 좀 기초적인 얼개는 제도적으로 정해놔야 지금에 있는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보실 때
그 예산의 어떤 제도가 그 예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그 개별 정책 예산들도 좀 다 보세요? 그 예산정책처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결국은 또 예산이라는 게 각 부처별로 개별 사업들이 약간 이제 아까 만여 개가 된다는 게 그런 것들인데 부처별로 다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뭐 모든 의원들이 다 예결위도 하지만 상임위도 다 배속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개별 사업에 대한 관심들도 많고. 그러면은 이거 좀 편하게 말씀 주실 수 있는 선 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예, 좋겠는데, 야 이런 정책 예산은 좀 진짜 좀 이상하다. 근데 그래도 되더라.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까? 우리가 네. 보통 뭐 예산이 줄줄 샌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예. 구체적으로 뭐가 어디서 샌다 이런 것들은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줄줄 샌다는 사실 뭐 심사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이 줄줄 샌다는 집행 과정 뭐 보조금의 불법 뭐 이런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아. 예. 줄줄 샌다는 그런 집행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뭐 허위로 해서 보조금 뭐 타가거나 아니면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뭐 안 썼는데 뭐 썼다 그러고 뭐 하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들일 겁니다. 줄줄 샌다는 건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걸 거고, 심사 과정에서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 지역구 뭐 하는 뭐 그런 걸 또 자랑스럽게 이제 예산에서 얼마 했다 이런 것도 이제 나가긴 하는데 뭐 저는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의원의 지역구 활동이라는 또 탈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틀 안에서 동의가 되는 수준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모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생각은 좀 못 해봤네요. 저는 이제 정부나 국회가 예산 편성할 때 좀 이상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평소에 하고 살았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편성된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세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지방교육재정 보조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인구가 줄고 학생이 줄는데 돈은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더 많이 늘어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반 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 게 이제 내국세의 20.97%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세 수입에서 내국세 수입에서 20.97%는 자동적으로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디다 주는 거예요? 교육청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다 주고? 지방 교육청이 이제 내려가겠죠. 할당해서 내려가겠죠. 이제 그게 이제 지방 교육청별로. 그 중에 97%는 보통 교부금이라고요. 나머지 3%가 이제 특별 교부금인데 이게 결국은 내국세로 연동되다 보니까 내국세도 결국은 사실은 세수가 줄지는 않거든요. 어찌든 증가율 떨어지는 하더라도 뭐 GDP가 성장하면 성장하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인구는 줄고 있고 학령 인구는 더 줄고 있는데 역으로 그런 게 그 예전 같은 성장이 어느 정도 많이 될 때는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겠지만 성장률도 좀 정체 상태 내지는 뭐 저성장 뭐 2% 하기도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또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칸막이 예산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칸막이를 해놓은 건데 사실은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초등 쪽보다는 고등교육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방교육 보조 그 교부금은 고등학교까지 주는 거죠. 그렇죠. 초중고. 대학 예산은 일반 회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 부분 내에서도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칸막이가 돼 있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은 더 유동적으로 대학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저기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막 돈이 남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왕왕 지금 기사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11명 가는데 버스 4대 가고. 그렇죠. 뭐 그런 문제 웃기지 않은 해프닝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관련돼서 이제 고등교육 사실 이제 노력들이 있긴 있었어요. 고등교육 특별학교를 만들어서 일부 재원들을 좀 해서 이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너무 작은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근본적인 형식으로 해서 비율을 낮추든지 아니면 그거를 내국세에 연동하는 게 아니고 다른 포션으로 해서 뭐 인구 관련된 걸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재정 교부금이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 그 제도를 만들 때는 뭐 필요성이 있었을 건데, 근데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 보조 교부금처럼. 그러니까 근데 그거
그걸 우리가 이제 칸막이 예산이라고 하는데 뭐 칸막이 예산 저는 대표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게 교통시설 특별회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그 우리 휘발유에 세금 묻는 건 아시죠? 교통세, 예. 유류세라고 하는데 그게 세입이 돼서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쓰이는데 예. 교통시설 특별회계 뭐 어떤 걸 것 같아요? 고속도로, 예, 철도, 공항, 항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도로는 지금 저희가 거의 완비된 상태라고 할까요? 근데 과잉 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유류세는 자동적으로 가서 교통시설 특별히 세입이 돼버리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 외국의 예를 보게 되면 이제 유류세라는 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탄소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교통시설 특별회는 우리가 SOC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비약적으로 사실 저희가 SOC가 늘어서 세팅이 잘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보다 더 많이 배분된다는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유류의 소비를 억제해야 되는 측면에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환경과 관련된 재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좀 필요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은 그럼 도로 안 지으면 뭐 어디다 써요? 지금은 그 도로, 그러니까 약간 과잉 투자가 일어나는 공항 같은 것도 많이 넣는다는 안 드십니까? 아, 항만 뭐 공항이 그게 지역 공항 막 생기고 막 이러는 게 항만 공항 개정. 근데 그게 돈이 있으면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든 뭐 수요를 만들겠죠. 돈 버는 게 어렵지 뭐 쓰는 거는 쓰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통 쪽에 과잉이 되는 거죠. 또 물론 뭐 수요이 없는 게 아니죠. 수요는 하고 싶겠지만 그걸 잘 따져봐야죠. 지방공항 다 그 적자나고 그런 거고 철도 같은 것도 그러니까 조금은 철도 같은 것도 좀 과잉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또 인구와 지역 문제 물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조금은 과대 투자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스킴을 좀 바꿔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그냥 말씀 들어봐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바꿔요? 그게 그런 게 어려운 건데 예산이 그거에 따른 편익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교육 재정 그 부분 같으면 교육감도 난리 납니다. 그거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흔들려 그러면 지방교육청들이 아마 대대적으로 반발. 고등교육 특별회계 하면서 거기서 교육세 재원 일부를 빼갖고 와서 이제 하는 건 좀 한시적으로 특별회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예. 그거 통과시킨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걸 한시법을 만들어놓고 이제 최근 몇 년 있다가 이제 다시 연장을 시켜야 되는. 근데 내년쯤 될 것 같으네요.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교육감들의 뭐 거의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될 겁니다. 아직 우리 처장님이 좀 아직 공직에 물이 덜 빠지셔가지고 말씀이 좀 조심스러운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30년 동안 예산을 이렇게 보시면서 사실 그 예산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여야 되는데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이제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시대 변화에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러니까 총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특정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대가 좀 변했을 때 예산 정책이나 뭐 정책 예산이나 이런 거는 좀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 그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뭐 연금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저희가 될 것 같은데 연금 그런 것들 큰 재원이 들어간 것들에 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예정처에서 많이 이제 장기 재정 전망이 됐든 중기 재정 전망이 됐든 그런 것들을 뭐 미래 예측을 자꾸 했던 것들은 어떤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의 포커스를 찾아내기 위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장기 과제로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 뭐 전망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한다 그런다면 그거에 맞춰서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노력을 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은 이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제도에서 이득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도를 바꾸려고 하게 되면 저항세로 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국민적 그런 합의들을 좀 만드는 과정들 또 내지는 그것들이 선제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활발히 좀 논의가 돼야 된다. 뭐 저는 그런 것들 좀 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일단 그 제도들도
자동부의 제도 같은 것도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예. 교육재정 교부금 같은 거나 아까 얘기했던 그 교통시설. 교통세가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꼭 좀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중장기로 개선 과제들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또 탄소 중립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되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2050년까지. 예,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임금이고 누군가에게는 매출이고 뭐 누군가에게는 어떤 좋은 카드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거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대가 변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정부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한다라는 걸 일단 국민들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행복이 무엇이 기준이 될 것인가는 그때그때 협의가 필요한 거고 그때그때 바꿔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예산이라는 게 좀 경직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려면 결국은 또다시 그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통합해주고 갈등을 조정해줄 수 있는 뭐 정부와 국회, 의회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 조희섭 전 예산정책처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